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이미씨. 안녕하세요, 제니스씨. 와, 백신 다 맞으셨죠, 이제? 이제 다 맞고, 네. 맞은 다음에 2주 후에부터, 이 백신이 제대로 작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면역 체계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 2주도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실 수 있는 건가요? 한번 그래 보려고요.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네. 뉴욕이나 뉴저지나 아무튼 미국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하나 둘씩 문을 열거나 아니면은 네. 그 원래 수용 인원이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뉴욕 식당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75%까지 올라갔어요. 네네. 그래서 내부의 수용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서 요즘 또 식당이 예약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예약을 네.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전으로 돌아가고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에피소드를 월요일날 들으시니까 벌써 지난 날이겠지만, 네. 미국에서는 주말이, 그러니까 5월 9일이죠. 네. 이게 마더스데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면 또 나가서 외식을 하고 그러는 가정들이 많을 테니까 네. 예약을 좀 하겠네요. 그렇죠. 사람들의 외부 외출이 시작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한국은 어버이날이라고 부모님께 같이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지만 여기는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 날이 따로 있잖아요. 예. 네. 어머니 날이 좀 더 뭐랄까 분주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마더스데이에는 좀 선물에도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렇죠. 나가서 이제 외식하는 것도 좀 신경 쓰는데, 파더스데이에는 그냥, 넥타이나 파워툴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서 고칠 때 쓰는. 그런 거. 그런 나사 조이는 공구라든지, 이런 거 이제 드리고선 빠이 이러고서 말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날에는 무슨 홍보메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날라와요. 엄마한테 이런 거 선물해야 되지 않겠니? 꽃도 드려야 되지 않겠니? 식당도 가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다양한 홍보 메일들이 오죠. 이번 주말 이 팟캐스트가 나오는 주말이 아마 미국에서 사람들이 뭔가 좀 쏟아져 밖으로 나가서 소셜 라이프를 하는 본격적인 그런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극장도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스오피스가 부활하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여는 영화가 없어가지고 그닥 큰 성과를 거두는 영화까지는 없는데 가질라 vs 컹이 조금 벌기는 했죠. 네네. 근데 그 후로도 이렇게 큰 영화는 없었잖아요. 근데 몇 주 전에 개봉했던 이제 모탈 컴뱃이죠. 영화 뒤여가지고 일본의 애니메 있잖아요. 그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 열차편. 요게 미국에서도 드디어 개봉을 했어요. 2주 전에. 그래서 요게 크게 그 성과를 올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팬데믹 이전에 비할 만한 그런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니메 치고는 선전을 펼치고 있고 이건 또 이미 지난해에 한번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그 입김에 의해서 또 이제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넷플릭스에서 또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 팬들이 또 극장을 찾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런 애니메이션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역대 외국어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오프닝 성적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 정도예요? 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애니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만화책이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귀멸의 칼날이랑 모탈 컴뱃이랑 같이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개봉주에는 모탈 컴뱃이 1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김연의 칼날이 1위를 한 거예요. 이 둘 다 좀 약간 팬덤에 기반한 컨텐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워낙 모탈 컴뱃도 되게 유서 깊은 게임 기반 영화 시리즈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팬인 분들이 내가 이 시국이지만 극장에 내가 꼭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2주차였거든요. 네. 그래서 2주차 누적된 박스오피스 성적을 보면은 그 3,400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네. 그래서 액수를 여지까지 미국 내에서 개봉됐던 애니메를 비교를 해가지고 봤을 때는 네. 전체 3위를 올라간 거예요. 1위에 올라간 작품이 포켓몬 The First Movie였고 네네. 그 2위 역시 포켓몬 무비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거에 이어서 3위가 귀멸의 칼날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단하네요. 미국 제목으로는 Demon Slayer The Movie 무겐 트레인이라고 나왔는데 네. 요게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26편의 에피소드를 볼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고선 극장을 찾는 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만화책 자체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팬들이 많은 것 같고 실제 말로는 만화책은 조금 실망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만화책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봤어요. 저도 지난해부터 하도 귀멸의 칼날 막 이래가지고 넷플릭스에 떴길래 에피소드를 한 2개인가 3개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애니메를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 굉장히 액션도 멋있게 잘 그렸고 이야기 전개가 무척 빠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그 자리를 잡고 다 봐야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예, 요 영화가 지금 작년에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는 전체 2위예요, 현재. 네. 그래서 중국 영화 The 800가 1위고 2위가 지금 귀멸의 칼날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4억 6,900만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지금까지. 네. 일본 근데 저크 애니메이션 아직도 건재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 경우에서는 뭐 미국에서도 지금 개봉된 상태고 이러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잘하면은 이 기록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 2021년 개봉된 영화들 중에서도 현재 4위예요. 1위가 가질라 vs 컹이고, 2위가 탐 앤 제리, 그리고 3위가 라야 앤 더 라스트 드래곤이고, 4위가 귀멸의 칼날입니다. 네, 뭔가 다들 약간 애니메이션스러운 작품들인데요. 일단 아이들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영화들이 선전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귀멸의 칼날 경우는 애들이 보기엔 좀 무리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다른 장편 영화들하고는 이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매니아층을 공격을 잘 한 것 같아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탈 컴뱃에 비해서는 스크린 수가 반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열혈 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아무튼 모탈 컴뱃과 귀멸의 칼날이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를 생전 뭐 보겠어요, 다시? 그래서 모탈 컴뱃이랑 고질라 대 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O Max를 통해서 같이 공개가 된 영화인데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이렇게 선전을 했다는 것은 뭐랄까요, 극장가에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같이 공개를 해도 극장을 찾는 사람들은 찾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HBO Max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가입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공식적으로 HBO Max 쪽에서 이 영화들로 인해서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발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동시 공개를 해도 관객은 있다.
이런 게 또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당분간은 아무리 백신을 맞았어도 사람들이랑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영화를 보기는 조금 껄끄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니스 씨는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마블 영화들이 개봉을 해봐야지 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블랙 위도우가 개봉을 할 텐데, 맞아요. 네, 블랙 위도우가 근데 그렇게 막 사람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파워가 있는 컨텐츠인지는 좀 알 수는 없어요. 블랙 위도우가 자체가 그 어벤져스 세계에서 MCU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 얼마나 불러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Fast and Furious 9도 이제 개봉을 할 거잖아요. 또 이제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골스 팬들이 많아서 얘는 또 극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영화에 좀 보고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할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충동은 생기고 있어요. 가볼까 말까 이런 충동은 생기고 있는데, 제가 예전만큼 대중교통으로 극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드라이빙을 해서 극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개인적인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적응의 문제가 좀 있지만 극장은 저는 가보고 싶긴 합니다. 저도 가보고 싶긴 한데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은 그런 영화를 같이 낑겨서 보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예. 글쎄 모르겠어요. 아주 일찍 하는 영화를 가서 널널하게 보던지 뭐 그렇게 주중에 보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만약에 모탈 컴뱃이나 고질라 대 콩처럼 제가 이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영화일 경우에는 굳이 극장을 가서 볼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돼요. 왜냐면 저는 저도 마찬가지죠. 스트리밍이 가능한 영화면은 저는 극장 안 갑니다. 단호하시네요. 네. 왜냐면 그 스트리밍을 좀 좋은 환경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공을 들인 측면도 있고, 저희가 그 월마다 내는 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좀 결정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에 블랙 위도우가 개봉을 하는데 디즈니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뮬란처럼 30%를 내고 봐야 된다. 아, 그러면 안 보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극장에 가서 볼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마블 스튜디오, 그러니까 디즈니에서 주초에 이번 계획을 다 발표를 했잖아요. 짧은 그 트레일러들 다 묶어가지고 몇 초씩만 보여주면서. 2023년까지 계획이 아주 풍부하게 잡혀있더군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이터널스 그것도 이제 한 14초인가 뭐. 아주 짧게 지나갔죠. 네, 그렇게 보여줬는데 그 14초도 막 아주 슬로우모랑 뭐 스탑으로 해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도 엄청 많더만요. 네네. 그거 한번 보게 되면 자동으로 이 트레일러에 숨어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 다른 영상들도 동시에 이게 덩달아 떠요. 그래서 잠깐 이 영화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블랙 위도우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7월 9일 날 개봉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개봉할 때 주변에 함께 개봉하는 큰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뭐 Fast and Furious 9편은 6월 달에 개봉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기간이 있어서 상관이 없는 거고, 이 7월에 개봉을 해가지고 근처에 개봉하는 영화가 없어서 블랙 위도우는 일단 안전빵으로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영화가 있죠. 우리 보고선 욕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샹치가 9월 3일 날 개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작품 역시도 별로 라이벌이 될 만한 작품 없이 그냥 소개가 될 것 같고, 이터널스가 근데 문제예요. 이터널스가 11월 5일 날 개봉을 하는데
이 개봉한 다음에 1주 후에 고스트버스터스 애프터라이프가 개봉을 하고 2주 후에는 탑건 매브릭이 개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터널스에는 뭐 알려진 배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터널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 처음에 나올 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데 이 고스트버스터스랑 탑건이랑 같이 맞짱을 뜨게 생겨서 어떻게 될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상태고 그 다음이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개봉되는 영화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거든요. 네. 근데 요 영화 역시도 12월 17일 날 개봉을 하는데 12월 10일 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개봉을 해요. 그리고 그 근처에 킹스맨도 개봉하고 매트릭스 4편도 개봉을 하거든요. 매트릭스 4편은 결국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뭐 일단은 계획이 네. 이렇게 서 있으니까 하지만 스파이더맨은 전혀 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됐잖아요. 뭐 워낙 인기 프랜차이즈니까. 뭐. 그래서 피해가면 다른 영화들이 피해가야지 얘가 피할 것 같진 않아. 네. 지금 그 다음에 뭐 2022년하고 2023년 작품들도 다 리스트가 있는데 내년 3월 25일 날 닥터 스트레인지가 개봉을 하고 또 경우에는 토르 네. 5월 6일 날 개봉이 되고 블랙팬서가 네. 채드윅 보스맨 없이 영화가 이제 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7월 8일 날 소개가 된다는데 아직까지는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고 제목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블랙팬서 와칸다 포레버 그러게요. 이게 타이틀인데 참 타이틀 사람들이 네. 되게 혹하게 지었어. 근데 요게 이제 일단은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작품이잖아요. 채드윅 보스맨을 이제 추모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요 영화는 일단 개봉 일정이 잡히면은 주변에 있던 영화들 다 피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7월 8일 날 개봉을 하는데 요때 근처에 개봉하는 영화들이 뭐냐면은 판타스틱 비스트 3편이 개봉을 해요. 그래서 워너브라더스에서 벌써 자리를 잡은 지가 조금 됐었는데 이 날짜가 근데 요거는 뭐 2편 경우에 뭐 장사가 그렇게 잘 된 편도 아니었었고 네. 그리고 뭐 문제가 있는 배우가 있어서 또 리캐스트도 됐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날짜를 변경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만만한 작품이네요. 와칸다 포에버에 비하면. 네, 와칸다 포레버 때문에 그래서 또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영화가 한 편이 더 있는데 뭐냐면은 인디애나 존스 5편이거든요. 아우 그만 좀 만들어. 정말. 이것도 근데 7월 중에 개봉을 한다고 날짜가 예. 잡혀 있었는데 아무래도 블랙팬더 경우에는 조금 적어도 한 달은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7월에 개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다른 영화들. 근데 우리가 또 미래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네. 일단 뭐 디즈니에서 날짜를 잡으면 그 전에 잡았던 영화들은 좀 피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리고 내년 11월 11일 날 더 마블스가 개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요 영화 역시도 바로 일주일 전에 DC에서 이제 더 플래시를 개봉하는 날짜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플래시도 자리를 옮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후에 뭐 2023년에는 앤트맨이 2월 17일 날 그리고 5월 5일 날은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 3편이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무슨 시리즈 드라마 같아. 너무 많아. 근데 이거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시리즈는 아예 얘기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디즈니가 완전 잠식을 한다니까요. 최근에 팔콘 앤 윈터 솔저가 끝이 났거든요. 팔콘이 승진하면서 끝났거든요. 좀 있으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어쨌든 팔콘이 이제 새로운 캐릭터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쪽은 또 어떻게 영화로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로키가 해요. 그쪽도 지금 끝이 없어. 맞아.
근데 지금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 개봉 뭐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영화들이 또 몇 개 또 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도 또 만든다 그러지. 데드풀도 있지. 블레이드도 있지. 뭐 하여간 뭡니까? 뭐 10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번에 그 발표를 통해서 우리 이날로 다 잡았거든 하고 약간 선전포고? 맞아. 다 알아서 피해가?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죠? 알아서 기어야 돼, 진짜로. 뭐 붙어보려면 붙어보든가 약간 이런 여유로운 그런 느낌? 이제 좀 백신 사람들이 맞고서 좀 나들이 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이런 영상을 내놓은 것 같고요. 그 이 영상 중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극장 화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누군가 찍은 화면을 디즈니가 삽입을 했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가 어벤져스 어셈블 하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극장 와서 봐라. 뭐 이런 암시를 살짝 하는 그런 면도 보여줬습니다. 네. 언제쯤이면 그렇게 꽉꽉 찬 데에서 안전하게 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팝콘 던지면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팝콘을 왜 던지죠? 재밌으면 아주 팝콘 들고 있던 거 막 던지고 난리 나잖아요. 아, 그래요? 제가 팝콘을 안 먹기 때문에 극장 가서. 자기 머리보다 더 큰 팝콘 가지고서 있다가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예전에는 극장에 약간 작은 영화들도 보러 갔었다면 이제는 완전 좀 양극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고질라 대 콩 같은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보겠다는 얘기는 정말 스펙타클한, 그러니까 극장에서 봐야지만 그 스펙타클과 규모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화들이죠. 그런 영화들은 빅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텐트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 가서 보고, 아니면 아주 보기 힘든 아트 영화들, 쉽게 볼 수 없어서 극장에 가야지만 내가 좀 미리 보고서 약간 영화 좀 본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아트 영화들, 이렇게 좀 양분이 돼서 극장에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래서 영화별로 극장 그 티켓 가격을 다르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그게 뭐 암암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오락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맥스나 돌비에서 트니까 가격이 차이 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독립영화를 동네 극장에서는 전혀 볼 수 없게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동네 극장에서 영화를 볼 수 없는 분들이 접근 가능한 또 방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토픽은 박스오피스가 아니잖아요. 예. 네. 오늘의 토픽은 예고한 대로 윤여정 배우의 베스트 3를 꼽아보는 건데요. 네. 저는 왜 갑자기 이 얘기로 넘어가냐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뉴욕의 큰 시네마테크인 필름의 링컨 센터에서 윤여정 회고전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윤여정 배우의 영화를 그 루트를 통해서 좀 몇 편을 봤거든요. 굳이 그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접근을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술 영화관들이 버추얼 시네마라는 이름으로 접근권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관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거는 진짜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 접근성을 좋게 만든 그 방식을 이제 극장이 완전히 100% 오픈이 됐을 때에도 같이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왜냐면 이게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시스템을 구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패널 디스커션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IFC, 링컨 센터, 뭐 이런 분들이 참여한 그런 토론이었는데, 같이 병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그럼 너무 좋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뉴욕이나 아니면 그런 대도시의 예술영화관 접근을 못했던 사람들에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한테는 이제 관객도 좀 넓히는 셈이 되고, 그래서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예술 영화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병행해서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좋긴 해요. 왜냐면은 뉴욕 영화제라고 그러면은 뉴욕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가지. 네. 그것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호텔 예약하고 뭐 한 2, 3주 동안 있다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좋긴 한데 그거는 조금 아쉽지.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해서 보게 되면은 극장에서 보는 느낌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볼 수 있는 게 어디야. 영화제 관계자들도 작년에 이제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전에 이제 영화제 관객들이 가졌던 그런 특권이라고 말을 하죠. 프리빌리지. 특정 사람들만 어떻게 영화제에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프리빌리지 자체는 거의 해체되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극장을 안 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게 깨어지고 나서 새로운 플랫폼이 선을 보였는데 이게 사람들이 더 환호하는 방향이라면 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던 이제 예술영화관 그리고 영화제 이쪽은 오히려 블록버스터 쪽보다 더 빠르게 변화가 진행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일단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는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박스오피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저희 토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 출연을 한 영화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심이 가득하지만 베스트 3를 각각 뽑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영화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중간에 3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뭐 다른 영화 얘기할 게 있으면 잠깐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니스 씨 3위부터 가볼까요? 네, 저는 3위에 돈의 맛. 네, 임상수 감독 영화를 꼽겠습니다. 여기서 윤여정 배우는 백금옥이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에, 뭐랄까요, 가부장이 아니고 가모장?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셈인데, 그러니까 뭐 안방마님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거의 회사와 집안의 그 권력을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중년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네. 임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윤여정 배우를 영화계로 다시 컴백시킨 그런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난 가족으로 윤여정 배우가 다시 영화계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파격적인 역할을 맡아서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임상수 감독하고 영화를 찍고 계시죠. 네. 바람난 가족도 찍었고 다른 뭐 여러 영화에도 등장을 하셨는데 이제 하녀하고 돈의 맛에서 이제 좀 주요한 역할을 맡아서 화제가 되었던 케이스였어요. 네. 근데 캐릭터가 이렇게 막 바람직하진 않아. 왜냐하면 성폭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네. 주인공은 이제 김강우, 좀 야심이 있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약간 수행비서 같은 젊은 청년인데 백금옥 여사가 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위계로 인한 성폭행을 하죠. 바람직하지 않은 캐릭터여서 이게 정은 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역할을 윤여정이 아니면 또 누가 하겠냐. 윤여정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닌가. 뭐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화가 좋냐고 물으면 또 그건 딱히 아니에요. 그래서 윤여정 보는 재미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 영화에서 그 윤여정 배우가 맡은 캐릭터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3위 안에는 들지 못했는데 여기서 나온 캐릭터 진짜로 좋아하거든요, 저도. 네, 이게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캐릭터 자체를. 원래는 이런 캐릭터들이 남자 배우들의 전형물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젊은 여자 배우도 아니고 중년 여배우가 이런 역할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낸다는 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네. 저도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영화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서, 이것을 베스트로 꼽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근데 진짜 이 역할은 윤여정이 아니면 못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꼽지 않을 수 없었고, 사실은 한여로 상을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영 감독의 한여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서, 한여가 원래 원작에는 한 명만 나오는데, 여기선 두 명이 나오는 셈이죠. 나이든 한여가 나오고, 그리고 젊은 한여가 나오는 건데, 이 영화도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고, 돈의 맛보다도 저는 이 영화 한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꼽기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돈의 맛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럼 제이미 씨의 3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 3위는 죽여주는 여자. 네. 입니다. 2016년도 작품이고, 네. 영어 제목으로는 더 바커스 레이디죠. 네, 사람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 바커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솔직히 영어 제목이 더 좋거든요. 바커스 레이디. 네. 그래가지고, 요 영화는 이재용 감독이 한 건데, 이재용 감독이랑도 이제 몇 번 작업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네. 윤여정 배우가. 근데, 이 죽여주는 여자에서는 특히 대사 몇 마디 없는데, 도입부에서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표정으로만. 네네. 그 공원에서 사람 기다리고 서 있는 그런 장면에서.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확 빠져 들어가지고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네. 그래서 이 영화를 3위에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캐스트도 다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제 조금 트집을 잡자면 끝에를 좀 그 경찰차 타고 가면서 끝을 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게 링컨 센터에서 윤여정 배우하고 프리 토크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이것저것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지 않아도 거기 프로그래머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근데 윤여정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게 끝이지. 네. 수잘데기 없이 그 뒤에를 왜 붙여요? 근데 뭐 감독의 고집이 세서 어쩔 수 없었고 자기도 거기서 끝나는 게 더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걸로 생각을 하고선 봤어요. 네. 나머지 거는 그냥 약간 꿈 비슷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는 소영의 모습으로 이 영화는 끝나는 게 가장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혹시 제니스 씨는 이 영화가 리스트에 안 올라가나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지 못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지금 그렇구나. 미국에서는 제가 영화제 때 이 영화를 볼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미국에서는 볼 방법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에 들어갔던데 미국 넷플릭스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판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회고전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면 아마 뭐 판권이 지금 거래가 안 됐다면 성사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의 맛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2위로 가볼까요? 네, 저는 2위는 윤여정 배우의 두 번째 작품인 충녀 되겠습니다. 예. 충녀. 네. 사람들은 보통 화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저 충녀도 보고 화녀도 봤는데, 화녀는 저는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강간 장면이 나오는 영화는, 아까 물론 돈의 맛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네. 특히나 여자가 강간당하는 영화는 굉장히 좀 보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화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게 아예 하나의 띠인 그런 영화여서 좀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화녀 같은 경우는 윤여정 배우의 진짜 데뷔 시절에 뭐랄까요, 그 도발적인 그런 표정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긴 한데 저는 충녀의 연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고민하다가 충녀를 꼽았는데요. 오스카에서 상을 받으면서 또 김기영 감독을 언급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영화계로 이끌어준 그런 분으로서 존경을 표하면서 이 상을 바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김기영 감독의 이 영화도 정말 윤여정이란 배우가 없었다면 나오기 힘든 영화였지 않았을까. 화녀, 충녀 모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 네. 충녀도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스토리 구조인데요. 예.
엄마도 첩이었어. 근데 자기도 첩이 되는 어떤 그런 굴레에 갇힌 젊은 여자의 이야기고, 그리고 굉장히 견고한 가부장제 안에 이 여자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 가부장제의 어떤 파열 같은 거를 가져오는 그런 당시의 시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컨셉의 영화였을 것 같아요. 되게 웃긴 게 난데없이 첩이 등장을 했어. 이게 윤여정인데 본처는 그렇다면 이게 그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럼 너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남편을 데리고 있어. 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데리고 있겠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해. 얼마나 막 그게 빈번한 일이었으면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남편 잘 보살피라고 용돈도 줘. 그래서 약간 이게 직업인 거야. 그리고 그 첩을 이용해서 또 뭔가 커미션을 받으려는 뒤에 조직도 있어. 그래서 좀 그 설정 자체가 옛날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으로 보면 되게 웃겨요. 뭔가 좀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슈퍼내추럴 같은 요소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호러로 가기 때문에 장르적인 요소도 있어요. 거기다가 윤여정이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로는 이상한 안마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안마가 좀 웃깁니다. 이제 이 충녀라는 영화는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를 시켜놓으니까 이런 영화 어디 가서 찾아볼 거야. 그렇게 올려놓지 않으면. 근데 미술도 보면은 약간 스페인 영화 같기도 하고 좀 유럽 느낌이 나요. 그리고 윤여정이 굉장히 세련된 여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비록 약간 좀 없는 계급의 그런 여자지만 어떤 당시의 젊은 여자로서 그런 세련됨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약간 영화가 되게 그로테스크 하잖아요. 좀 되게 좀 특이한 분위기인데 그거를 윤여정이 아니었다면 못 살렸을 것 같아요. 뒷얘기를 들어보면 윤여정이 김기영 감독하고 작업을 할 때 처음에 아마 환혈을 찍을 때였겠죠. 감독이 무조건 자기 하고 매일 2시간씩을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 배우 입장에서는 아니 감독이 왜 이러나 좀 우리도 되게 이 사람이 뭔가 흑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법 하잖아요. 좀 추행스러운 짓을 한다거나 그 젊은 여자 배우를 위계에 의해서 뭔가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독이 윤여정 배우를 결국은 매일 2시간씩 관찰을 하면서 연출을 할 때 나에게 지었던 그 표정을 해보라고 이 장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한 디렉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속속들이 관찰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좀 무섭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여정이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만화 같기도 한 과장된 표정 연기를 보여주는데 특히 환여에서 그게 더 심한데 약간 뭐 그런 감독의 좀 꼼꼼한 연출이 그 배우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뽑아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변태 같긴 해. 저도 뭐 환여하고 충녀하고 다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환여 쪽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완성도도 환여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윤여정 배우가 맡았던 그 캐릭터도 조금 더 톡톡 튄다고 그래야지 되나? 네. 그런 면에서 더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고, 뭐 이런 걸 조사하면서 봤더니, 요 환여하고 충녀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예, 부부를 맡았던 남궁원 배우하고 전계현 배우도 똑같이 부부로 다시 나오고, 이름도 똑같아요. 그리고 윤여정 배우가 맡았던 명자도 그대로 명자고, 남자 주인공 동식. 그리고 부인 역할은 이름이 없어. 그냥 동식의 처야. 그 시대에 뭘 바라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한 게 너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충녀의 대사들이 훨씬 더 재밌었었거든요. 윤여정이 굉장히 대사를 많이 해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첩이지만 할 말 다 하는
그런 젊은 여자잖아요. 그 가족을 완전히 막 멘붕의 상태로 빠뜨리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는 지점이었는데 그런 것을 보다가 이제 임상수 감독의 한여를 봤더니 사람들이 말이 없어. 그래서 말로 좀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중얼중얼 거리거나 뭐 자기 캐릭터 드러내는 장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임상수 감독의 한여에서는 그런 기존 김기혁 감독이 보여줬던 그런 약간 하층민 여자의 에너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일단 이 리스트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보기 힘들었던 그동안에 생각 안 했던 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환여 같은 경우에는 KMDB 사이트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하셔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녀는 유튜브에서 바로 볼 수 있지만 환여는 KMDB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어저께 다시 한번 유튜브 찾아봤거든요. 네. 그게 아니나 달라 환여를 누가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건 아니고 누가 또 이렇게 3개인가 이렇게 파일을 쪼개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네. 보다 보면은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은 되게 답답한데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을 뭐 그런 설정들이죠. 맞아. 네. 가부장제가 너무 완고하고 남자는 뭔가 바람을 피면은 벌을 받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당당해. 막 첩제도 막 이런 거 때문에 막 좀 부담스러운 건 있어요. 저는 충렬한 제목도 보고서 봉준호 감독이 여기서 좀 영감을 얻었던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워낙 김기영 감독을 좋아하고 봉준호 감독이 뭐 그렇다고 여러 번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분명히 영향을 받으셨겠죠. 봉준호 감독이 윤여정 배우하고 또 프로모션차 인터뷰를 한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영화를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면서 윤여정 배우한테 질문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생충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잣집의 집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좀 연관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환여에서 진짜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장? 그 윤여정 배우가 남궁원 배우의 다리를 이렇게 붙잡고서 계단에 이렇게 끌려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 완전 주온 생각나는 장면이야. 그때는 호러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좀 가볍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진짜 그냥 딱 보면은 너무 그로테스크해. 머리를 쿵쿵쿵 찌우면서 계단 아래로 막 내려오는 장면인데 충격적입니다. 저는 애기 장면 헉 했습니다. 이거 71년도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능했다는 게 너무 이러면서 네. 대체로 좀 애들은 안 건드리는 편이잖아요, 영화들에서. 그렇죠, 네. 근데 건들더만요. 그래가지고. 환여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유럽의 유명한 장르 영화제인데 시체스 영화제에서 그러니까 스페인의 시체스 영화제에서 윤여정 배우가 환여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장르 영화계에서 굉장히 앞서가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이거 네. 장르적으로 봤을 때 네. 환여랑 충녀 모두 다 호러 영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재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 한국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이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시점으로는 좀 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당신 진짜 어이가 없었네. 그리고 대사가 너무 재밌어요. 근데 되게 따라하고 싶어.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뷔를 했으니 웬만한 영화는 좀 시시해 보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간 엄청 셌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제이미 씨의 2위는 뭐예요? 저는 2위가 이 제니스 씨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인데 저는 임상수 감독이 연출한 2010년도 작품 한여입니다. 네. 제가 계속 안 좋다고 말을 해가지고 좀 그렇네요. 근데 저도 솔직히 동의를 해요. 이 작품으로서는 저도 그닥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보내기에는 이 안에서 윤여정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여기서 한여로 들어오는 전도연 배우가 맡은 은희라는 역할을 네. 좀 위에서 가려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고자질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네. 컴플렉스한 캐릭터잖아요. 병식이라는 역할을 했는데 네. 말하자면 버틀러 역할이잖아요. 집사죠, 집사. 영국 시리즈나 아니면은 피리어드 영화를 보면은 이런 네. 집사들이 굉장히 멋있게 묘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를 성별을 이렇게 바꿔두니까 네. 이 집사들이 굉장히 반듯하게 옷을 입고 다니지만 그 뒷면에는 이 주인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맞아요.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속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은 별로 없잖아요. 영국 작품들의 네네.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백스테이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었고 이게 전도연 배우가 맡은 은이라는 캐릭터가 좀 약간은 모자란 듯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착한 역할인데 이거를 보면서 측은하게도 여기면서 자기도 생존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예, 캐릭터 자체는 진짜 좀 굉장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영화가 못 받쳐줬달까? 맞아요. 그거는 예. 확실한 얘기인 것 예. 같아요. 이 감독이 조금 캐릭터를 좀 더 중심으로 한 작품으로 포커스를 더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고 네. 전체적인 완성도에서는 물론 떨어지는 작품이었지만 네. 윤여정 배우가 맡은 이 병식이라는 캐릭터로만 봤을 때는 저는 이 영화를 뽑아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러니까 윤여정 배우가 뭔가 사건을 계속 전개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재미는 있지만 뭔가 집사로서 영국의 어떤 그런 귀족 드라마를 보면 집사 밑에 또 일사불란하게 또 밑에 하녀들이 쫙 있다거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다거나 아니면 좀 위에 분들이 좀 더 이렇게 한꺼풀 더 있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혼자만 이렇게 뭔가 다 따로 노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영화를 맞죠. 보면. 그런 기분이 저도 느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윤여정 네. 배우의 연기가 참 돋보였던 작품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그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돈의 맛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뭐 약간 패러사이트, 그러니까 기생충의 이정은 배우도 살짝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쪽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굉장히 기억에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연기를 하시는 분이거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임상수 감독이 영화의 완성도나 호흡에 있어서는 좀 평이 갈릴 수 있지만 윤여정 배우한테 뭔가 독특한 역할을 계속 줬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기회를 잡는 게 얼마나 행운이에요. 맞아요. 예. 어느 정도의 나이가 지나가면은 그런 기회의 문이 다 닫혀버리잖아요. 네. 여배우들한테는 특히 더 심한데. 그래서 결국은 뭐 드라마에서 어머니나 할머니 역할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윤여정 배우는 참 그런 역할도 기억에 남게 다른 배우들하고는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참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개성이 되게 강한 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캐릭터에 녹여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할까? 남들은 굉장히 약하고 보잘것없이 불쌍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윤여정 배우가 연기를 하면 되게 당당하고 할 말 다 하고 개성이 있는 독특한 그런 캐릭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엄마, 할머니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윤여정 배우가 연기를 하면 되게 좀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난 가족만 봐도 거기서 바람난 시어머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무척 당당하고 근데 보면서도
당당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 정도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행복 찾아서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지. 뭐, 네. 이런 생각이 금방 동의를 해요. 뭐, 나오시는 장면들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금방 동의가 돼. 맘대로 하세요, 여사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소드 연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 뭐 그 캐릭터의 빙의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의 배우는 아니고 본인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연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윤여정이 연기를 하면. 그래도 될 것 같아. 할머니랑 엄마가 뭐 그렇게 꼭 불쌍하게만 나와야 돼? 뭐 저렇게 살아도 자기 자존감이 있을 수 있지. 뭐 설득이 되는 거야. 그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1위로 가볼까요? 1위, 예. 예.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리스트를 뽑으면서 사실은 5위까지 뽑자고 했다가, 사실 줄였잖아요, 편수를. 왜냐면 작품은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드라마는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드라마 쪽에서는 이제 좀 이렇게 엄마 역할로 많이 나오셨고, 기억에는 많이 남지만, 어쨌든 이렇게 메인 역할은 아닌, 뭐, 이런 식의 역할들이 많았고,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 영화를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어요. 근데 그 영화들이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주 감독 영화처럼 좀 약간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좋아하기 좀 힘든 영화들이 많아요. 워낙 좀 독특한 역할에 캐스팅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홍상수 감독 영화도 꽤 많이 나오셨어요. 네, 근데 저번에 링컨 센터 토크 보니까 홍상수 감독 엄청 욕하시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정말 이렇게 욕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여기 분들은 홍상수 감독에 대한 환타지가 굉장히 커. 너무 좋아한단 말이지. 특히 링컨 센터 같은 경우에는. 뉴욕 영화제 밤낮 초청되잖아요. 매번 와. 막 2편이 올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완전 찬물 끼얹었어. 그 프로그램에는 막 홍상수 감독의 존경을 막 다 담아서 질문을 던졌는데 윤여정 배우가 이제 그 감독이랑 다시는 일하기 싫다고 막 이렇게 막 욕을 막 하는 바람에 나 웃겨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 네. 그래서 아무튼 홍상수 영화를 그런 뽑은 얘기 건 아니고요. 누가 하겠어요? 누가 도대체. 너무 배우하고 토크하면서 그렇게 감동욕 많이 하는 배우 처음 본 것 같아요. 거의 그 토크의 반이 자기와 함께 일했던 감독의 비하인드 스토리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1위는, 윤여정 배우가 이렇게 메인 역할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마음이 가는 작품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찬실이는 복도 많지가 저의 1위입니다. 오, 네. 진짜요? 예. 이 영화는 이제 독립영화였고, 윤여정 배우가 어디 나오셔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아니, 감독이 와가지고 우는데 어떡해. 그러면서, 자기 돈도 안 받고 했다. 독립영화 너무 힘들다, 돈도 안 줘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감독이 원래 홍상수 감독하고 같이 일했던 프로듀서 출신의 감독인데 이제 감독 데뷔를 한 경우에요. 아마 자기의 자전적인 얘기를 영화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이제 영화 프로듀서인데 프로듀서 찬실이가 자기랑 같이 계속 작업을 해왔던 영화 감독이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바람에 일자리가 없는 거야. 아무데도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런 예술영화 감독하고만 했다고. 그렇죠. 실업자가 돼가지고 이제 돈 벌이도 좀 시원찮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럼 갑자기 난데없는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거 이제 재밌는 코미디로 풀었고, 그래서 방을 굉장히 산 꼭대기, 거의 언덕 꼭대기에 있는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방 한 칸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전망은 좋네, 뭐 공기는 좋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집주인 할머니가 윤여정이죠. 그 할머니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할머니가 딸 방을 그대로 남겨놨는데, 딸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암시가 되고 그 딸방을 들어가면 방에 영화랑 비디오랑 뭐 영화 잡지들 뭐 이런 것들이 또 한가득 있고 장구경 유령도 있고 뭐 이런 이런 공간이죠.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가 자신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
까막눈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러면서 찬실이랑 앉아서 시를 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진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맞아요. 저도 거의 울 뻔했어요. 예. 사람도 꽃처럼 매년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였나요? 뭐 그런 이제 문장을 하나 쓰는 건데 막 그 장면 너무 좋았습니다. 뭐 약간 윤여정 배우의 미나리 서막 같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 다 빼고 말도 별로 없이 어떤 중요한 그런 말만 톡톡 던지는 그런 스타일의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그런 캐릭터로 기억이 듭니다. 네. 저도 이 찬실이는 복도 많지 너무 좋게 봤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서 윤여정 배우의 역할이 너무 작아서 네. 이게 역할이 좋긴 했지만 여기 3위에 뽑기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저는 뽑지는 못했는데 네. 그래도 영화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개춘 할망을 또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개춘 할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여정이 주연이죠. 김고은하고 공동 주연인데 제주도에서 이제 해녀 생활을 하면서 손주를 잃어버리는 좀 이제 힘겨운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와요. 하지만 그 슬픔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사귀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할머니 역할이고 할머니의 어떤 그런 좀 고난 서사가 이렇게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슬픔을 쥐어 짜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다분한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 약간 뭐 울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여서 저는 윤여정 배우의 연기가 돋보이긴 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영화를 보는데. 오히려 그렇게 짜내는데 짜내는 드라마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좀 안 어울린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나문희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실이는 복도만치 같은 경우에도 나문희 배우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문희 배우가 하는 거하고 윤여정 배우가 하는 거는 이렇게 다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담백한 드라마에서도 윤여정 연기가 잘 어우러질 수 있다. 그거 이제 미나리에서도 그런 게 많이 드러나죠. 오히려 이렇게 약간 슴슴한 영화에 청양고추같이 칼칼함을 더할 수 있다. 근데 개춘 할망처럼 뭐 영화 자체가 굉장히 막 맵고 짜고 막 이런 영화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영화의 분위기에 배우의 연기가 묻혀버리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근데 찬실이 역할 맡은 강말금 진짜 완전 사랑에 빠졌어요.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40대잖아요. 40대인데도 너무 해맑은 연기 너무 잘하죠. 아, 그리고 사투리 쓰는 그런 연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여기서 사투리 쓰는 게. 네네.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네. 또 몰랐는데 지금 이 영화로 많이 얼굴이 알려져가지고 강말금 배우가 네. 지금 TV에도 많이 출연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덕분에 대박 부동산이라는 시리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귀신 나오는 무슨 그런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퇴마사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조연으로 나오는데 너무 반짝반짝 빛나. 아우, 맑음이는 복도 많지. 뭐 이렇게 돼버렸네. 자, 그러면은 제 1위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저는 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라서 여기에서 윤여정 배우가 나오셨던 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위로 뽑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요? 네네. 네, 그래서 이재용 감독의 2009년 작품이죠, 여배우들. 아, 예, 이 영화 재밌었어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로 봐야지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디까지가 연기고 어디까지가 인간 윤여정인지 잘 모르겠어. 물론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었겠지만 솔직히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윤여정 배우를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아줌마
뭐 할머니 맞아요, 역할을 맞아요. 하는 많은 여배우들 중에서 하나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 멀리 뭐 어디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들었을 때 뭐 예전에 이혼을 하셔서 뭐 한동안 방송을 못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가끔은 들었었는데 그거 얘기 들으면서도 아니 무슨 구닥다리 같이 이혼했다고 왜 방송을 못하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네. 근데 이 여배우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너무 물론 연기를 하는 부분이 많았겠지만 너무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윤여정 배우뿐만이 아니라 뭐 이미수, 고현정, 최지우, 김민희, 김옥빈 이거 완전 환상의 캐스팅이잖아요. 캐스팅 엄청났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같이 모아놓고선 그냥 얘기만 드립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루한 거 하나도 없고 한 장면 한 장면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네, 언니들하고 막 수다 떨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저는 이런 영화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뭐 액션 큰 거 없어도 돼. 그냥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그 내용이 재밌으면은 그 영화가 최고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여배우들은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윤여정이라는 배우를 배우로서 생각하게 만든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진짜 있어서는. 저도 이 영화에서 윤여정 좀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구축된 어떤 개성이 이후로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윤여정이란 사람의 매력을 되게 잘 보여주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오가는데, 약간 진행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설을 하고 약간 딱 부러지게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대화를 재밌게 만드는 양념이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다 떨 때 되게 재밌는 사람인 거지. 그렇지. 그리고 또 막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배우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을 재밌게 하면서 녹아들잖아요, 서로서로.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은 연기한 지 수십 년이나 되는 베테랑 배우잖아요.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9년 작품이니까 그래도 한참 동안 연기 생활을 하신 분인데 요런 분이 이런 프로젝트에 껴서 같이 나란히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멋있었어요. 누가 됐든 간에 되게 편하게 뭔가 대화를 나누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영석 PD가 그것을 포착을 해서 리얼리티 쇼 같은 게 있잖아요. 윤스테이랑 윤식당 이런 걸로 또 대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윤여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성을 막 드러내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어도 너무 인간이 너무 재밌는 거야. 인간으로서 다시 보게 됐고 배우로서도 다시 보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배우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속편도 있었잖아요. 제목이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였는데 뭐 그대로 배우들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윤여정 배우하고 김옥빈 배우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배우들이 꽤 많이 나오고 막 하정우의 되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더 막 엄청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김민희도 그대로 나왔네요. 근데 이제 감독이 원격으로 이제 디렉팅을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약간 코로나 시대를 예측한 작품 같은 그런 영화였는데 감독이 현장에서 지휘를 하지 않고 LA에서 영상으로 디렉팅을 하는 바람에 배우들이 다 모여서 이 감독 뭐 하자는 거냐. 특히 윤여정 감독, 이 감독 미쳤냐. 막 감독도 뒷담화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 다른 카페에서 배우들이 기다리면서 막 서로 이제 또 수다를 떠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윤여정이 또 홍상수 감독이 욕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데 다른 나라에서를 이자벨 윗베르랑 같이 찍었는데 이건 링컨 센터 토크에서도 이제 다른 에피소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홍상수 감독이 자기한테 수영복을 입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no. 자기는 싫다 이거지. 내 뭐 몸매 뭐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다. 거부를 했대. 근데 이자벨 윗베르는 이미 알고서 수영복을 막 몇 개씩 챙겨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복 입으라고 그래서 결국 도망쳤대요. 촬영 현장에서. 거부하고 막 그랬다는데, 근데 그 몇 년 뒤에 임상수 감독 영화에서 자기가 벗었다는 거지. 그래서 임상수 감독이 그거 하라고 했을 때 그랬대요. 아니 내가 왜 홍상수가 수영복 입으라고 했을 때도 안 벗었는데 내가 왜 너 영화에서는 왜 벗어야 되냐 이랬더니 아 우린 돈을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감독 얘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는 아니고 링컨 센터 토크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재용 감독하고는 너무 친하셔서 야 우리 배고픈데 밥이나 먹자 이러면은 같이 밥 먹는 사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맘맞는 감독들하고는 계속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친하면서 왜 그거 죽여주는 여자 그 뒷부분은 왜 그렇게 하게 만들어? 제가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면은 조금 설득을 더 하시지 그랬어. 참 안타깝더만요. 뒷부분 보면서 이거 뭐지? 막 이러는 거지. 이게 친하다고 해서 감독의 어떤 영역까지 침범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네. 이거는 뭐 영화라는 거는 온전히 감독이 만드는 거니까 그거를 좀 막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줬어야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우로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분이고 그 경계를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딱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미국처럼 배우가 제작을 맡게 되면 좀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자기가 그렇게 막 푸시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윤여정 배우가 출연하시는 영화들 중에서 베스트 3를 저희 각각 뽑아봤습니다. 네. 네, 어떻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네요. 네, 저희 언제나 리스트 뽑으면은 참 안 겹치죠. 네. 뭐, 저는 즐거워요, 그런 게. 네네. 겹쳐도 뭐 괜찮지만, 3개 다 겹쳤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이제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윤여정 배우에 대해서 더 많은 영화를 이제 관람하게 되실 수 있는 거죠.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은 영화를 보셨겠습니다만, 네. 근데 윤여정 배우가 이 오스카상을 받고 다시 한번 그의 커리어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많은 작품에 나오셨고 우리 곁에 되게 항상 머물러 계셨고 물론 잠깐 부재하셨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던 시절인 것 같아서 태어났었나? 네. 여기서는 솔직히 언론에서 윤여정 배우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배우가 재밌고 얘기도 잘해주기 때문에 기자들이 너무 재밌어서 다 나서서 취재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한국에서 말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배우들에서 나왔던 그런 뭐 이혼을 하고 왔는데 자기를 안 써주더라 뭐 이런 얘기는 기본이고 뭐 자기가 플로리다에 이제 유학생인 남편 뒷바라지 하려고 왔고 애 낳아서 키우면서 이제 어디 슈퍼마켓 가서 그 계산대에서 일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털어놓으시는 거야. 또 여기 사람들은 막 그런 싱글맘 스토리 막 그런 인생 역전 스토리가 막 또 배어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지. 휴먼 스토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영화는 영화고 미나리는 뭐 그렇게 반응이 막 아주 확 뭐 흥행이 막 엄청나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미나리가 솔직히 그지만 윤여정 배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재작년 봉준호 감독이 시상식 시즌에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막 그런 말들 되게 잘해가지고 윤여정 배우도 좀 그만큼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일단 뭐 주눅 들고 그러는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영어로 그것도 본인 캐릭터 살려가면서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진짜 웬만한 거 막 1시간씩 영어로 막 말씀을 하시는데 다 하시더라고 잘. 자기는 막 못한다고 하는데 왜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스노비 씨 말해가지고 논란됐었잖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인지도가 확 올라가긴 했는데 영국인들 스노파다고. 영국 애들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저도 그거 보면서 막 완전 깔깔대고 장난 아니었어. 너무 재밌어. 네,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셨을까? 아, 실수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의 드라이한 유머를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약간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어디 가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의상 그렇게 다시 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 저는 진짜 위트 있게 잘 말씀하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정말 오스카 시상식 시즌에 제대로 주목받으신 그런 배우였어요. 네. 한국에서도 그래서 다시 뭐랄까, 이미 훌륭한 배우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고, 네. 참 재밌는 오스카 레이스였습니다. 이제는 뭐 어떤 인터뷰에서 들어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역할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제 아카데미상까지 받으셨으니까 진짜로 하고 싶은 영화만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임상수, 홍상수 안 하는 건가?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네. 그런 배우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새에 그런 자리에 다시 올라간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되게 많은 사람한테 인스퍼레이셔널한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언제나 모험 정신을 가지고 있고 뭐 자기도 나름 두려운 게 있겠죠. 근데 그거에 주눅들지 않고 그냥 뭐 일단 해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런 게 되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 같아요. 영화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진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주목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까지 받을 수 있게 돼서 진짜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받은 것만큼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네. 와, 축하드려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뭐 본인은 내가 상 받았다고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겠니?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앞으로 되게 많은 기회가 또 찾아갈 것 같아요. 네. 뭔가 자기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기회들이 생길 것 같은데, 또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건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와 관계없이 외국 프로젝트도 많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멋있어. 대단해, 멋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만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게 너무 신기해. 여기에 젊은 애들도 완전 멋있다고, 퀸이라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있으면, 아, 진짜 사람의 저런 개성은 언어를 초월해서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거 통해. 진짜 멋있으신 분입니다. 네,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윤여정 베스트 3를 꼽아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재밌는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윤여정 배우가 나왔던 영화를 뭐를 보는 게 좋을까 생각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그럼 오늘도 장시간 동안 이렇게 수다를 떨어버렸네요. 이거 참, 왜 이렇게 맨날 길어지지? 에피소드가 길어져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꾸준히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네. 며칠에 나눠서 들으실 것 같은데. 하여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 방해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활력소가 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봄 충분히 즐기시고, 밖에 나가시고, 밖에 못 나가시나? 아무튼, 아직도 제한은 심하지만, 그래도 봄을 만끽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길 빕니다. 예,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주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